안녕하세요. 일관된 해석 직관영어 상명성입니다. 오늘은 회오리 수능편 100번째 시간이고요. 이항 대립구조를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는 것의 위험성이라는 주제로 한번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설 강의를 하다 보니까 그 이항 대립구조, 즉 보통 A하고 B라는 단어를 많이 쓰잖아요. A하고 B가 대립이 일어난다라고 했을 때 뭐 전형적으로 뭐 A가 나쁜 거면 B는 좋은 거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A하고 B가 대립 구조를 가졌을 때 이거를 이분법적 사고를 하라고 하는 그런 설명들이 많잖아요. 시중에. 근데 이게 문제가 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첫 번째로 이렇게 이항의 대립 구조를 갖고 있는, 즉 A하고 B만 존재해서 풀 수 있는 문제가 존재는 하고 있는 게 맞는데 그게 100%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항 대립 구조로 설명하는 강사의 경우에 해당 교재에서 그 두 개의 대립 구조에 맞는 문제들을 선별해서 자신의 교재를 만들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 수능에 나왔던 또는 평가원에 나왔던 모든 지문들을 순서대로 배열해 놓고 푼다고 했을 때 이 구조로서 풀 수 있는 문제의 비율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학생들은 이런 착각에 빠질 수 있어요. 대립 구조는 항상 나온다. 학술적인 그런 글에서는 대립 구조가 항상 나오더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게 되게 위험한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러한 편견이 없을 경우에는 그냥 쭉 읽고 근거를 찾아서 풀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그렇게 대립 구조라고 보게 되면 헷갈릴 수 있는 지문들이 너무 많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번에 2025학년도 6월 평가원 모의고사에서도 그랬고 그 전에 뭐 수능이라든지 이런 것에도 그랬는데 되게 많아요. 즉 두 개가 대립 구조의 중요한 개념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네 개가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글쓴이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가져온 이 2020학년도 2019년에 봤던 수능입니다. 수능 23번 이 주제 문제에도 이 대리버가 나와요. A하고 B라고 할 수 있는 대리버가 나오는데 그 대리버를 가지고 걔네만 존재한다고 문제를 풀게 되면 틀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릴 거예요. 물론 이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기 때문에 틀릴 가능성 높지 않았을 것 같아요. 오답률도 한 5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정답률이 한 49점 몇 %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지만 그게 두 개의 개념만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풀게 되면 틀릴 수 있다는 거. 그 증거도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제입니다. Human beings, 인간들은 do not enter the world, 이 세상에 들어오지 않는데요. As competent moral agents, 역량이 있는 그런 도덕적 행위자로 이 세상에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 이미 도덕적인 행위자로 뛰어난 존재는 아니란 얘기입니다. Nor does everyone leave the world in that state. 그리고 모두가 그 상태, 즉 역량 있는 도덕적 행위자로다가 세상을 떠나는 것도 아니래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 죽을 때 도덕적 행위자인 상태로 떠나거나 죽는, 태어나거나 죽는 존재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인간은. 그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But somewhere in between. 하지만 somewhere in between. 그 어딘가 중간, 그 사이 어딘가에서, 그 사이라는 것은 태어남과 죽음의 사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사이 어딘가에서 most people acquire, 대부분의 사람들은 acquire, 획득한대요. A bit of decency, 약간의 decency, 예절 발음을 획득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어떤 예절 발음이냐면 that qualifies them, 그들에게 자격을 부여한대요. them은 most people이에요. 그들에게 뭐에 대한 자격을 부여하냐면 for membership in the community of moral agents, 도덕적 행위자로 구성되어 있는 이런 공동체 사회의 일원의 자격을 갖춰주는 그런 약간의 예절 발음을 획득한대요. Genes in development and learning all contribute to the process of becoming a decent human being. 유전자라든지 발달이라든지 학습이 모두 기여하고 있습니다. 뭐에 기여하고 있냐면 그 과정에 기여하고 있어요. 어떤 과정이냐면 예의 있는 그런 인간이 되는 그 과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The interaction between nature and nurture is, however, 하지만 나오면서 이제 중요한 얘기 나오나 봐요. 상호작용입니다. Interaction between nature and nurture. 우리가 대립 개념을 봤을 때 뭐 비교의 구조라든지 아니면 나데이 법비의 구조라든지 between A and B의 구조라든지 등등의 구조에서 그 대립 개념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A하고 B가. 그래서 between A and B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개념이 하나는 nature이고 하나는 nurture예요. nature하고 nurture는 너무나 유명한 대립 개념이죠. nature, 타고난 거, 선천적인 거, nurture, 양육, 후천적인 거예요. 완전한 대립 개념 아닙니까? 그죠? 이 대립 개념이 등장했어. 그러면 대립 개념의 이제 절대성을 믿는 학생들, 대립 개념의 절대성, 딱 한 쌍의 대립 개념이 존재해. 이 절대성을 믿는 학생들이라면 이거는 네이처하고 nurture 요게 키워드구나. 이거 가지고 풀어나가겠구나 라는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계속 가볼게요. 이거 사이의 상호작용은 하지만 매우 복잡합니다. 이거 제대로 이것만 해석해서 답 나오는 쉬운 문제예요. 그리고 developmental biologists, 발달 생물학자들은 are only just beginning to grasp, 단지 파악하기 시작하고 있어요. just how complex it is, 그것이 얼마나 복잡한지를 단지 파악하고 있는 중입니다. 됐죠? 그러니까 네이처하고 nurture의 상호작용인데 이게 복잡하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 without, 뭐가 없으면 the context provided by cells, organisms, social groups, and culture. 지금 제가 nature라는 단어하고 nurture라는 단어에 표시를 해놨잖아요. nature하고 nurture 한번 쓰고 가볼게요. nature를 파란색으로 써놨고요. 그 다음에 nurture를 좀 분홍색으로 써놨습니다. 그죠? 이게 지금 대립이 되고 있어요. 이렇게 대립 개념으로 나왔는데, 여기서 요게 이제 nurture라는 것을 문맥적으로 파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Without the context provided by cells, 세포에 제공되는 생명체라든지 사회적 그룹이라든지 문화에 의해서 제공되는 맥락이 없으면 그 맥락이 바로 뭐예요? nurture에 해당되는 개념입니다. DNA는 inert돼요. 비활성화된대. DNA는 nature가 되는 거죠. 그죠? Anyone who says that, 임의의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냐면 people are genetically programmed, 인간은 유전적으로 프로그램돼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인간이 유전적으로 프로그램돼 있어 뭐 하도록? 도덕적이 되도록. 그러면 이건 네이처, 도덕적인 건 네이처의 속성을 갖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네이처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되겠어요. 이 사람들은 has an oversimplified view, 너무나도 단순한, 지나치게 단순한 그런 관점을 갖고 있는 것이다. 유전자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서. 유전자가 작동하는 방식을 너무 단순하게 보고 있는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Genes and environment interact. Genes, 유전자와 그 다음에 environment, 환경이 같은 개념들이니까 상호작용합니다. In ways, 방식들로. 어떤 방식들이냐면 that make it nonsensical. 그것을 말이 안 되는 것으로 만들어준대요. 그것이 뭐 하는 거냐면 to think that, 대디하고 생각하는 거죠. The process of moral development in children. 그 과정이 뭐의 과정이냐면 도덕적 발달 과정이죠. 아이들에서의 도덕적 발달의 과정이 또는 다른 발달하는 그런 과정에서 can be discussed. 봅시다. The process of moral development in children 이 can be discussed, 토론될 수 있다. 뭐란 점에서? nature 대 nurture, 즉 이거 nature 대 nurture 이거 대립 개념으로 설명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말이 안 되는 센시컬하지 않은 방식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방식으로 상호작용합니다. 다시 무슨 말인지 간단히 설명해 볼게요. 유전자하고 환경이라는 것은 상호작용을 하는데 상호작용하는 방식이 어떤 방식이냐면 이 얘네들이 상호작용하는 방식은 그것을 말이 안 되는 일로 바꿔버린대요. 그죠? 넌센시컬한 걸로. 그것이 뭐냐면 대디라고 생각하는 게 말이 안 되는 일이래.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 도덕적 발달, 아이들에서의 도덕적 발달의 과정이라든지 또는 이미의 다른 발달의 과정이 토론될 수 있다, 논의될 수 있다. 뭐란 점에서 네이처 대 널처. 즉 이 두 개의 대립 개념으로 토론될 수 있다.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말이 안 되는 것으로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쉽게 얘기하면 지금 얘네들이 상호작용하는 걸 보면 이게 틀렸다는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맞죠? 계속해서 이게 대립 개념인 건 맞습니다. 대립 개념인 건 맞는데 대립 개념이 정반대인 것도 대립 개념이고 경쟁 관계에 있는 것도 대립 개념이에요. 우리 예전에 보면 음표하고 쉼표 나왔던 지문도 있었거든요. 기출문제 음표하고 쉼표 있는데 음표하고 쉼표라는 게 얘네들 어쨌든 음악에 같이 존재하고 있는 애들이잖아요. 그죠? 경쟁 관계에 있는 이런 애들도 대립 개념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얘네들도 지금 대립 개념이야. 평상시에는 완전히 정반대로 쓰이는 표현들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걸 대립 개념으로 잡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계속 가볼게요. 발달 생물학자들은 이제는 알아요. 그것은 정말로 둘 다라는 것을. 둘 다라는 건 이거 둘 다 포함이 된다는 거지. or nature through nature, nature through nurture 또는 본성인데 양육을 통한 본성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본성이라는 것이 양육을 통해서 나온다는 얘기겠죠. 하나의 완전한 과학적 설명, 뭐의 도덕적 진화와 발달의 완전한 그 과학적 설명이라는 것은 인간족에 있어서 매우 먼 길이다. 매우 먼 길이라는 얘기는 복잡하다는 얘기랑 비슷한 말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읽고 나서 선지를 볼게요. 1번 Evolution of Human Morality from a Cultural Perspective. 인간의 도덕성이 진화하죠. 문화적인 시각으로부터의 도덕성이 진화합니다. 문화적인 시각으로부터 도덕성이 진화는 지금 요 오른쪽에 nurture라든지 environment에 대한 얘기만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두 번째는 difficulties in studying the evolutionary process of genes. 유전자의 진화적인 그런 과정을 연구하는 것의 어려움입니다. 유전자의 진화 과정을 연구하는 게 어렵다는 것은 일탈될 내용이에요. 세 번째, increasing necessity of educating children as moral agents. 점점 증가하는 필요성이 있죠. 교육하는 누구를 아이들을 도덕적인 행위로 교육하는 것에 점점 증가하는 필요성이라는 뜻이고요. 네 번째, 이거는 없어요, 그죠? 네 번째, nature versus nurture. 나왔네요. nature versus nurture. 그 자연 대 양육, 타고난 거와 양육이라는 것의 논쟁입니다. 타고난 거냐 양육이냐 둘 중에 하나 골라라 versus니까 in developmental biology 어디에서 발달 생물학에 있어서 그죠? 꽤 매력적이죠. 네이처 널처 대립 개념도 나왔고 versus니까 대립 개념으로 나왔고 논쟁이 있다. 뭐 논쟁이 있었던 것 같고 발달 생물학에서 맞는 것 같죠. 그래서 4번 쓴 학생들이 오답 중에서는 비율이 제일 높았습니다. 좀 더 비율 보겠지만 5번 complicated gene environment interplay in moral development. 복잡한 유전자 환경의 상호작용이 어디에서? 도덕적 발달에서. 봅시다. 이 글은 제대로 읽으면 뭐가 대립 개념이 되는 거냐면 지금 네이처하고 널처를 A하고 B라고 봅시다. A하고 B의 대립이 아니에요. 얘는 C하고 D라는 개념이 나와. C라는 개념하고 D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C라는 개념은 뭐냐면 색깔을 다른 색으로 할 수 없으니까 그냥 파란색 할게요. 색깔을 파란색으로 하면 C라는 개념하고 D라는 개념이 뭐냐면 일단 D라는 개념은 nature through nurture예요. 이게 D예요. 그 다음에 C라는 개념은 nature versus nurture예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즉 C라는 개념은 네이처하고 nurture 둘 중에 하나가 맞다. 둘 중에 하나가 맞다는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D라는 개념은 둘 다 맞다라는 개념입니다. 즉 C는 아까 이거라고 생각 either하고 약간 비슷한 개념이 있고 얘는 both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둘 중에 하나다, 둘 다다라는 개념이에요. 요 두 가지가 대립되고 있는 거예요. 요 두 가지가 대립되는 겁니다. 얘는 대리버는 맞지만 이 글에서 요구하고 있는 중심적인 개념의 대리버가 아니라고. 이해됐습니까? 근데 학생들은 눈에 보이기 쉬운 이거를 보면 이게 전부라고 착각한다고. 다른 개념이 또 나올 수도 있는데 지금 네이처하고 널처가 대립된 게 핵심이 아니라 이 글은 네이처하고 널처가 대립적 개념이냐 아니면 얘네들이 공존하는 개념이냐 상부적인 개념이냐를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글에서는 얘는 틀렸고 얘는 틀렸고 얘가 맞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얘가 맞다라는 얘기는 네이처하고 널처가 뭐 한다는 얘기예요? 상호작용한다는 얘기고, 네이처하고 널처 상호작용하는 거는 genes하고 environment가 상호작용한다는 말하고 똑같으니까 gene, environment, interplay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interplay예요, 이게. interplay냐 아니면 서로 진짜 싸우고 있는 거냐, 둘 중에 하나만 맞는 거냐, 이겁니다. 제가 설명하려고 하는 바가 뭔지 이해되십니까? 지금 대립 개념이 요 쌍이 아니라 이 쌍이란 얘기예요. 선택지의 선택률을 보겠습니다. 1, 2, 3번은 거의 없어요. 4번하고 5번이 많습니다. 물론 5번은 쉽게 정답이 나왔어요. 왜냐면 however 뒷부분 봐도 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죠? 요 얘기하고 있으니까 정답인 걸 찾을 수 있는데, 저 틀린 학생들 4분의 1 정도 되는 학생들이 보이실 거예요. 24.6%. 제가 생각하기에 저 학생들이 아무래도 이런 개념으로 다 간 것 같아요. 이 개념으로. 아, 네이처가 널처가 대립 개념이구나. 대립 개념이니까 저거 가지고서 문제가 나와야 되겠지? 오, 여기 있네? 여기 이게 정답이야. 하고 틀린 것 같습니다. 평가원이 아주 학생들의 구미에 맞게 단순한 대립 개념을 오답선지에 넣어놨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응? 수능 문제라고요. 수능 문제. 저 학생들, 틀린 학생들 중에 이 A, B라는 개념이 절대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틀린 학생들이 없을까요? 제 생각에 꽤 많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 학생들. 근데 이게 지금 쉬운 문제니까 그나마 이제 오답률이 떨어졌지만, 만약에 지문이 어려워졌다면 뒤집혔을 수도 있어요. 정답이 24.6% 나오고 오답이 49.5%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조심하시라는 얘기예요. 인생이 걸려있는 수능이라는 시험에서 불완전한 잣대를 가지고 갔다가는 큰일 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국어 영역의 비문학 독해의 모든 문제를 이항 대립, 지금 A하고 B라는 개념처럼 이런 걸로 풀 수 있습니까? 그렇게 푸는 강사 있어요? 모든 비문학 독해 문제를? 그런 문제 나올 수 있죠. 그런 문제 나왔을 때는 그렇게 접근하는 게 맞지. 하지만 그건 절대적인 게 아니라고요. 이해되십니까? 왜 영어 영역만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영어는 이게 다 될 거라고 생각해요? 잘못된 생각을 아닙니다. 올바른 독해 방법은 국어와 영어가 다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국어 선생님들 중에서도 진짜 본질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스킬이라든지 이런 데 크게 신경 쓰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냥 읽고 이해하는데 아마 신경 쓰실 겁니다. 그런 강의가 원래 올바른 강의인데, 웃긴 건 그런 게 학생들한테 잘 안 먹힌다는 겁니다. 근데 실력 있는 선생님들은 그게 옳다는 걸 알고 있어요. 실력 있는 선생님들은, 국어 선생님들 또는 영어 선생님들 모두가 그렇습니다. 이항 대립을 가르치는 강사들도 모순에 빠지는 일이 있어요. 이거는 해설 강의 같은 걸 보면, 해설 강의를 볼 때 여러분들은 이제 객관적인 시각으로 그걸 비판하면서 볼 수 있는 시각이 없기 때문에 모를 수도 있지만, 강사들 눈에는 다 보입니다. 어느 정도 실력 있는 강사들 보면 안 된다는 거 다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강사들도 이렇게 모순에 빠지는데, 자기가 만든 도구에 의해서 모순에 빠지는데, 그럼 학생들은 실전에서 모순에 안 빠지라는 법이 있습니까? 강사도 빠지는데? 그죠? 그리고 또 논문, 우리가 이제 보는 수능 문제의 상당수가 논문에서 출제가 되는데, 그게 모두 이분법적으로 쓰여 있을까요? 이분법적 사고는 사실 단순한 사람들이 하는 거지, 교수님들이 항상 이분법적으로 사고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분법적으로 설명해서 도움이 되는 경우에 그걸 글감으로 다 가져와서 쓰시는 것이지, 모든 글에서 다 이분법을 쓴다고 생각하시면 큰일 난다는 얘기입니다. 불완전한 도구를 맹신하다가는 수능에서 좌절을 맛볼 수도 있습니다. 한 문제가 인생을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독해법은 도구에 얽매이지 않고 쓰여 있는 대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100%가 아닌 것을 기준으로 삼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거 하나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원하면 이항들이 안 되는 거, 이분법으로 안 되는 거 있으면 또 보여주세요. 라고 하면 또 가져올게요. 사실 제 6월 평가원 모의고사 해설 강의에서 안 되는 거를 한 2개 이상 보여드렸나요? 보여드렸어요. 더 보여달라고 말씀하시면 더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기출 문제 풀다 보면 자주 보여요. 자주. 그래서 오늘 해오리는
여러분들이 자칫 잘못된 길로 빠져서 수능 같은 문제에서 틀릴까 봐서 그죠? 여러분들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다음번에도 또 좋은 공익적인 목적의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